오늘의 시사진단 이슈터치입니다. 서울역에 이어 경인선 두 번째 민자역사로 조성된 동인천 민자역사가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와 복합 개발이 결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와 해법을 알아봅니다. 인천시가 미래먹거리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뿌리 산업을 첨단화하고 바이오와 반도체, 수소산업 등을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 전략과 비전을 짚어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대책을 진단합니다. 지난 1989년 건립된 동인천역 민자역사.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7년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음 달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단은 민간 사업자가 그동안 체납한 점용료만 147억 원에 달한다며 경영 부실로 인한 사인 간의 채권 분쟁에 국고 보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활용 방안 용역을 통해 향후 30년간 600억 원 이상 점 사용료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 시간입니다. 동인천 민자역사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 건물 철거와 복합 개발이 결정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이 한때 지역의 랜드마크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소송에 얽히면서 굉장히 수년 동안 흉물로 방치가 되어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 현안 중에서도 굉장히 큰 난제였는데 의원님께서 국토위에 배정이 된 지 6개월 만에 그래도 철거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동인천 민자역사 그러면 누가 봐도 구도심에 랜드마크 했잖아요. 저희들도 뭐 20대, 30대 때는 동인천에서 만나자 그러면 동인천 민자역사 앞에 뭐 시계탑 이럴 정도로 랜드마크 했는데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거죠. 흉물로.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흉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위원이 작년 8월 달에 되자마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 랜드마크가 도심의 랜드마크가 흉물이 됐다. 동인천 민자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주인이 국가 아니냐. 그랬더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철거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10월 달에 이 국정감사에서도 어떠하든지 간에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12월 말쯤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방침을 밝힌 겁니다. 네, 다행히 이게 철거를 이끌어내셨는데 이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을 철거하는 구체적인 시점도 궁금합니다. 이 철거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이제 정부는 2025년 1월쯤이면 철거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기 어떤 건물 지을 것이냐, 주상복합 같은 건물 지었을 경우에 어떤 정도의 높이로 어떤 건물 지을 것이냐 결정이 되고 나면 철거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2025년 1월이면 철거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철거 비용은 뭐 70억 아니면 100억 정도 들 걸로 보입니다. 그럼 기존의 민자 역사와 소송과 관련돼 있는 게 한 740억쯤 되거든요. 여기에 물론 국가가 이제 못 받은 점용료가 150억쯤 되니까 그 빼고 나면 기존에 이제 소송과 관련된 자금 한 550억 남은 740억에서 또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철거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정도의 이익이 남을 만한 건축물로 올리는 게 맞다. 이 계획을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부가 민자 역사를 철거하고 이곳을 복합 개발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이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될까요? 이게 이제 주상복합 건물 같은 거 짓게 되면 상업과 주거 또 거기에 저는 우리 인천시가 제도 역시 찬성하고 있는데 재물포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구 구도심과 동구를 합쳐가지고 재물복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제 구청도 어딘가를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중구청에다가 구청을 마련하면 동구 사람이 싫어하고 동구청사에다가 구청을 마련하면 중구 사람이 싫어할 거잖아요. 딱 중간인 동인천 역사가 이왕이 올라가니 거기에 행정시설 구청을 넣는 게 어떠냐, 이 제안을 제가 한 거고 인천시도 이걸 받아들여서 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플러스 상업, 플러스 주거 이렇게 된 복합 건물을 지어서 그걸 일종의 이익이 일정하게 남아야만이 이제 기존의 소송으로 이제 빚진 것들 있잖아요.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의 건물로 지어내면 이게 다시 구도심 랜드마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복합 개발이 될지 저희도 기대가 큰데 이 동인천 민자 역사가 그야말로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 그 개발 사업이 좀 탄력을 받으려면 어떤 좀 대책과 지원들이 필요해 보일까요? 첫째는 이제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램 같은 게 필요한데 부평에서 송림동을 거쳐서 동인천역을 지나서 이제 연안부도 가는 트램 1호선이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트램이 지나가게 되니까 동인천이 어떻게 보면 복합 환승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또 지하철 3호선도 또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 국제도에 출발을 해서 신포동, 차이나타운, 동인천역, 송림동 노타리, 청라를 지나가서 검단 신도시로 가는 지하철 3호선도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동인천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보면 복합 환승 기능이 있다. 즉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게 첫째고요. 이 동인천 역사를 복합 개발하게 되면 이제 북광장 쪽에 중앙시장이라든가 양키시장 이런 데도 같이 인천시가 지금 개발을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지하철, 경인전철 1호선이 앞으로는 이제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원과 녹지도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인천역에 지금 민자역사에 들어서는 복합 건물은 정말로 이 구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거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여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왔잖아요. 이 방치된 데 대해서는 인천시, 저 같은 정치인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인천역을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천시가 미래산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뿌리산업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뿌리산업 범위를 기존 6대에서 14대로 늘렸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역 뿌리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확대된 뿌리산업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런 전문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 하늘을 나는 차로 불리는 파브도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지만 최근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입니다. 영종도 국가 반도체 패키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송도엔 R&D, 남동산단은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 육성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칭우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가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첨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뿌리산업의 중요성과 또 앞으로의 첨단화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천시는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뿌리산업의 고부가 첨단 산업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선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14대 업종을 말합니다.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된다고 해서 뿌리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021년 말 기준 인천 지역 뿌리산업 기업은 4,722개로 전국 뿌리산업 기업 중 9.2%를 점유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18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뿌리기업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전국 유일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 연구소와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가 소재해 있으며 이들 기관은 국가 뿌리산업 및 중소, 중견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핵심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개소한 소재 부품 장비 실증화센터는 3,300평방미터 규모의 전문 종합 연구 지원 시설로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고정밀 분석 장치 등 85개 종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든든한 지원군으로 인천 지역 뿌리산업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육성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천시는 수소산업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죠. 그런데 연초에 이 연료전지가 백지화되면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좀 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이제 수소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네, 수소 모빌리티 확대와 충전 기반 확충을 필두로 해서 수소 선도도시 조성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2019년 처음 승용용 수소차 보급을 시작으로 2020년 수소버스, 2021년 수소 화물차를 시범 도입했고요. 올해는 수소 청소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매년 무공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오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내년까지 시내버스 2037대 중에 7,700대를 수소버스로 대체하고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 2030년까지 총 6만 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5배가량 늘어난 1,07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127대의 수소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소차 보급의 필수적인 충전 기반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서 2030년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수소 충전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2019년 처음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7곳이 운영 중인데 올해에만 7곳을 추가 설치해서 연말에는 모두 14곳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한편 인천에는 올해 3만 톤 생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가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수소의 생산과 유통, 활용까지 광역권 수소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소 산업 생태계가 인천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뿌리산업, 수소산업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송도 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스타트업 열기가 또 뜨겁습니다. 인천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한 기업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데 근데 5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서 10곳 중에 7곳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스타트업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네, 인천시는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에 발맞춰서 벤처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케일업 토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조성 중인 빅웨이브 모펀드, 창업펀드, 성장펀드 등 인천펀드 3개의 조성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를 해서 벤처 스타트업의 투자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천펀드는 작년 말까지 3개 펀드를 통해서 8,843억 원을 조성했고요. 현재 4,080억 원이 370개 회사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 30%인 1,243억 원 인천 지역의 77개 우수기업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투자 불모지였던 인천에 벤처 캐피탈을 유치했고 엑셀러레이터 6곳, 팀스 운영사 4곳이 증가하는 등 지역의 투자 생태계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벤처 스타트업들의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천시는 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창업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글로벌 진출과 혁신 성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인천은 지역별로 대표하는 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송도는 바이오, 또 청라는 수소,
영종은 항공 MRO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소부장과 반도체도 집중 육성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육성 계획도 제시한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미래산업국을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부터 뿌리 산업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위기 극복 및 파생 효과를 높이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스케일업 도약이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반도체 및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겠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특화단지를 인천에 유치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인천은 다 아시다시피 세계 반도체 패키징 2위, 3위 기업이 인천에 있습니다. 예. 영종은 글로벌 진출 거점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송도는 R&D 및 인력 양성 거점단지로, 남동 산단은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거점단지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 바이오 전문과학관 유치에 나섭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로봇의 경우는 청단을 중심으로 로봇랜드 조성 및 로봇 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산업과 블록체인, 저탄소 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후에야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은 핵심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의 대상 범위를 지적합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미추홀구 피해자의 70%가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토로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안, 정작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또다시 빚을 내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연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먼저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은 지난 4월 2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후 27일 만인 지난 5월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또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이렇게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나 규모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정말 치열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여야는 이 당초 이 특별법의 핵심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놓고 이 정부 여당은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에, 야당은 정부 책임하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을 주장하며 계속 대립을 해왔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해서 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해주자는 점을 강조한 반면에 이 정부 여당은 혈세를 투입하는 직접 지원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이 공공 매입 형태의 해결책은 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실 그 부분은 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전세 사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이제 부담이 될 것이고요. 또한 이 전세 사기 이외에도 이 사회적 안정망 부족이나 또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수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를 국가가 나서 보상을 안 해주냐라고 해서 또 형평성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이 계속 혈세 투입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결국 가장 첨예한 쟁점인 이 전세 보증금 보존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이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이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는 것으로 이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피해자들은 이 전세 계약 횟수와 상관없이 살던 집이 이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들을 보면 이 집주인과 재계약 시 이제 보증금을 증액하는 바람에 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특별법은 이런 피해자들에게도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이 가능토록 해서 이 당장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까지 1.2에서 2.1%의 이 저리 대출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그 외 또 이번 특별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또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또 만약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면 정부는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해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두고 반쪽짜리 해결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특별법의 이 적용 대상, 즉 피해자의 인정 요건을 보면은 이 보증금 기준을 기존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또 신탁 사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 피해자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또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잃었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제 피해자로 규정한 것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범위가 기존보다 크게 넓어졌지만 이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단지 이 보증금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입주 전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이 이중 계약 사기를 당한 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애당초 주택에 입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항력 자체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번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라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특별법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우선 매수권, 즉 이제 피해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에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문제는 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이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 행사할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자 살고 있지만 이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 즉 단독주택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101호, 102호 이렇게 호실별로 별도 등기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을 매매할 때는 각 호실을 분리해서 사고 팔 수가 없고 오직 건물 전체에 대해서만 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 해도 자기가 사는 호실뿐 아니라 전체 건물을 함께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결국 최우선 변제금 상당액을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되는 겁니다. 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당장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남겨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의 현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전하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